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던 아들이 온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이렇게나 많이 부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잠깐 마트 다녀왔는데 바람 불어서 혼났다니까. 배고프지?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라며 국을 따끈히 데우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곧 아들이 식탁에 앉았고 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가볼 테니까 넌 밥 먹고 있어. 제가 가도 되는데. 종일 공부하다 와서 피곤할 텐데 밥 먹어. 엄마도 일하고 오셨잖아요. 아들 말에 대꾸하지 않고 인터폰으로 확인했는데요. 선뜻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채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보, 나야. 문 좀 열어봐. 누구시라고요? 여보, 나야 나. 당신 남편. 죄송한데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라며 제가 인터폰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요. 칼칼하다 못해 찢어질 듯한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성우애미야, 나다 나. 순간 아들 이름이 들려왔기에 제가 다시 인터폰을 확인하던 차에 여자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어쩜 남편도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여자가 다그치는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제가 둘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누가 남편이에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렸던 모양으로 아들이 뛰어나와 물었습니다. 순간 밖에서 여자가 마구마구 문을 두드려대며 다시 외쳤습니다. 성우야! 성우 안에 있는 거지? 할미야! 할미랑 아빠 왔다. 그러니까 문 좀 열어봐라.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잠깐만 방에 들어가 있어. 저도 이제 다 컸는데 피할 이유가 없죠. 거진 20년 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 문 열어줘 보세요. 성우야, 엄마가 볼 때는 말이야. 저 사람들이랑 굳이 마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하자. 저 사람들이 모른 척 한다고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 믿고 문 열어주세요. 예전에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저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네가 굳이 그런 꼴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요. 라며 아들이 성큼성큼 걸어가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아들을 보자마자 전 시어머니가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성우구나.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장성했구나. 성우야, 아빠야 아빠. 아빠 기억나지?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아들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습니다. 낳아놓고 신경도 안 썼는데 제가 두 분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성우야, 그건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이혼 못한다고 했는데 네 엄마가 아픈 이 아빠를 매몰차게 내쫓아버린 거다. 세상에 네 엄마처럼 독한 사람 없을 거야.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암 걸린 사람을 내쫓는 마누라가 어딨겠냐. 전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이 아들 손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전 남편의 말에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미 이혼을 했지만 글의 흐름을 위해 전 남편이 아닌 남편이란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날 남편의 학교 선배가 남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 있는데 말이야. 내 대학 선배 중에 민철 선배라고 있잖아. 지방에서 사업한다던 그 선배 말하는 거야? 맞아. 지방에서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저번에도 밥 사줬잖아. 그래, 기억나. 근데 그 선배가 왜? 사실은 저번 달에 그 선배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나보고 일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 뭐?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이야? 그렇지. 만약 그 선배랑 일을 하려면 내려가야지. 근데 내가 회사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럼 나보고 회사 그만두란 말이야? 제가 남편을 빤히 바라보자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인데 그건 절대 안 되지. 그럼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당분간만 주말 부부 하면 안 될까? 뭐? 주말 부부? 그래, 주말 부부.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내려오기만 하면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도 태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아낌없이 지원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난 내 자식한테 부족함 없이 다 해줄 생각이거든. 남편이 잔뜩 힘주어 말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기에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여보, 돈도 중요한데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 돈 몇 푼 벌자고 가족이 생이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거기다 지금 내가 홀몸도 아닌데 혹시나 응급상황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 그건 처가댁이 가까이 있으니까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하면 되잖아. 내가 볼 때는 절호의 기회 같아서 그래. 생각해봐. 내가 학벌이 좋기를 해, 스펙이 좋기를 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주말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끝을 흐렸지만 남편이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던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은 짐을 싸서 내려갔고 혼자 자취를 시작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간 남편은 매주 올라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3달 정도가 지나자 차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제부터 몸살이 났는지 온몸이 아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많이 아픈 거야? 약은 먹었어? 그냥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 사 먹었는데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당신 몸이 우선인데 당연히 그냥 쉬어야지. 아프다고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아님 이번에는 내가 내려갈까? 라며 제가 물었는데요. 몸도 아픈데 혼자 있을 남편이 안쓰럽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극구 말렸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홀몸도 아니고 지금 만삭인데 괜히 내려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당신이 내려온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해서 더 아플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밥이랑 약 잘 챙겨 먹어. 그래. 당신도 몸 조심하고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장모님께 빨리 연락해. 라며 남편이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직을 한 뒤로는 훨씬 많은 월급을 꼬박꼬박 보내오기도 했고 집에 못 오던 날이면 항상 전화로 사과를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갔고 그 사이 저는 남편도 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며칠 뒤에야 남편을 볼 수 있었고요. 며칠 후 남편이 산후조리원으로 왔는데요. 빈손으로 와서는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굳이 여기 들어왔어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산후조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대부분은 다른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해준다고 하던데 굳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내가 무슨 말을 웃기게 했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출산하고 며칠 있다가 그것도 빈손으로 와놓고는 그게 출산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남편의 행동에 잔뜩 부하가 난 채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때는 출산을 한 직후였던지라 감정의 기복이 컸으니까요. 제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쏘아붙이자 남편이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거야? 나도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 거잖아. 그리고 요즘 회사가 힘들어져서 돈도 빠듯한데 굳이 산후조리원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이럴 때일수록 좀 아껴서 살면 얼마나 좋아? 내가 들어보니까 내 친구 와이프는 산후조리원비 아까워서 안 했다고 하던데 엄마가 됐으면 돈도 아끼고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에 할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투는 소리를 다 들은 모양으로 엄마가 다가오더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산후조리원비가 아깝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 주변에서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길래 하는 말입니다. 우리 딸이 난산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출산하고 며칠 만에 얼굴 비춘 자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네. 그날 말이야. 다른 집들은 남편들이 다들 병원을 지켰는데 우리 딸만 홀로 출산하러 들어갔네.
자네도 양심이 있으면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산후조리원비가 아까우면 우리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게나. 그리고 우리 딸 산후조리 해야 하니까 그만 가보게.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집에서 했다고 하길래 그만. 우리도 그러려고 했는데 난산으로 고생을 해서 몸을 회복해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알아봐서 들어온 거네. 라며 엄마가 다시 남편에게 쏘아붙였고 잔뜩 주눅든 남편이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이 가자마자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무책임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말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건데 혹시 이 서방이 월급은 꼬박꼬박 보내오고 있는 거야? 아니, 처음 한동안은 많이 보내는 것 같더니 요즘은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겨우 70만 원 보내왔더라고. 암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부터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주말에도 안 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70만 원씩 보내던 것도 나중에는 50만 원씩 한두 번을 보내더니 그것도 아예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들까지 있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전화만 해도 윽박지르기 일쑤였기에 저도 그냥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미 회사와 육아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까지 겹쳤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서방 찾아가서 단판을 짓자.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가. 전에 말해줬던 회사도 이사했다던데 아마 살던 집도 이사했을걸? 그렇잖아도 내가 뒷조사했으니까 얼른 가보자 그 말이야. 엄마가 그 사람 뒷조사를 했단 말이야?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구만.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내려가서 어떻게 할 때 단판을 짓고 와야 해. 라며 엄마가 저를 끌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거진 1년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옷도 비싼 옷들로 입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를 보자마자 남편이 놀란 채 외쳤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마치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것처럼 말하는구만. 그게 아니라 연락이라도 하고 오셨어야죠. 연락? 자네 말 한 번 잘했네. 자네가 전화를 받았으면 우리가 연락하고 왔겠지. 근데 1년 가까이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란 말인 건가? 그렇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짜증스레 대답하고는 우리를 데리고 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순수히 이혼해주게. 이혼이요? 지금 이게 이혼한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냥 각자 살 길 찾아가자 그 말이야. 그리고 성우가 자네 아들인데 생활비도 안 보내고 그게 아빠가 할 짓이야? 돈이 있으면 제가 보냈겠죠.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모님이 잘 사시는데 그 정도는 알아서 도와주셨겠죠.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아주 노느라고 정신이 쑥 들러 빠졌더구만.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 하루 술값으로 100만 원도 넘게 돈을 쓰면서 돈이 없어. 혹시 제 뒷조사라도 한 겁니까?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일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뿐입니다. 저는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말 못하겠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이혼을 해주고 가라고! 엄마가 빽 하고 소리를 쳤고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조만간 올라갈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빨리 안 오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자네한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자네가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순수히 이혼해줘야 할 거야. 라며 엄마가 남편을 노려봤고 제가 놀란 채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허겁지겁 카페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뭐야, 저 인간한테 여자도 있었던 거야? 넌 상관할 거 없어. 내가 조사해보니까
술 먹다가 눈이 맞은 모양인데 하는 짓 하고는 아주 수준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혼 서두르라고 하는 거야. 되도록 빨리 저 인간이랑 정리하고 새 출발할 생각해.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우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엄마가 제 눈치를 봤지만 그때쯤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던지라 그다지 충격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올라온 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 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올라오지 않았고 엄마가 남편에게 압박을 가한 모양이었어요. 또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신혼집도 부모님 돈으로 전세를 구했던 거라 바로 빼고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가 아닌 시어머니가 같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괘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에게 연락이 없다고 시어머니한테 몇 번을 연락을 했었지만 시어머니가 짜증만 내기 일쑤였거든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엄마가 말했어요. 이혼도 엄마가 없으면 못하나 보구만.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사돈, 우선 앉아서 얘기 좀 하시죠.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혼 도장 찍고 빨리 끝내자고요. 라며 엄마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찍으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보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거기 확인해보고 얼른 도장 찍게나. 저는 이혼 못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다른 여자랑 살면서 왜 이혼을 못해? 그래도 우리 손주를 봐서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자네 도저히 안 되겠구만. 엄마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모자를 향해 소리쳤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그러지 마시고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더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를 갈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 오기 전에 가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사돈, 사실은 지금 우리 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상을 지으며 말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엄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멀쩡히 술만 잘 마시고 돌아다니던데 암은 무슨 암입니까? 혹시 딴 생각이 있나 본데 다 필요 없으니까 얼른 이혼 도장이나 찍게. 정말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위암이라 곧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동정이라도 해달라는 건가? 라는 엄마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다 시어머니가 대꾸했습니다. 사돈, 물론 그동안은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까지 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하긴 뭐가 심하다는 말이죠. 그래도 성우애미가 초광지처인데 남편이 아무리 밉더라도 병부터 고쳐놓고 다시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딴 여자랑 살림까지 차린 마당에 지금 조광지처라고 했습니까? 그 살림 차린 여자한테 병간호해달라고 하지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까? 그 미친 것은 우리 아들이 안 걸렸다는 소리 듣자마자 야반도주를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는 성우애미랑 성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지처인 성우애미가 돌봐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성우를 생각해서라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하면서 살게. 갑자기 남편이 불쌍한 표정으로 제게 빌어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남편 손을 밀치며 말했어요. 당신 진짜 양심도 없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우까지 나몰라라 할 땐 언제고 암에 걸리니까 나보고 병간호를 해달라고?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어? 물론 내가 잘못한 게 많긴 하지. 그건 나도 인정해. 근데 지금은 내가 암에 걸렸잖아.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우선 암 치료부터 하고 평생 당신한테 갚으면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할게. 라며 남편이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난 당신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당신한테 어떠한 애정도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줘. 라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그러다 네 남편 잘못되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 때문에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죄책감은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거겠죠. 저 사람이 딴 여자랑 바람나서 살림 차리고 희낙낙거리는 동안에도 저는 육아에 회사 일까지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제가 왜 죄책감을 가져야 하죠? 그 같이 살던 여자 찾아가서 병간호하라고 하세요. 제가 두 사람에게 쏘아붙이자 엄마도 거들었습니다. 자네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변호사 선임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게나. 그리고 자네가 바람 피웠다는 친구도 얼추 모아놨으니까 자네도 고생 좀 해야 할 거야. 난 우리 딸 고생하는 꼴 절대 못 봐서 말이야. 엄마랑 딸이 아주 독하네 독해. 어떻게 암 걸린 사람한테 이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천벌 받으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맘심포로 그렇게 먹으면 아들이 잘 될 리가 있을까요? 부모 행동을 자식이 따라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엄마 말에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엄마가 법적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변호사 명함까지 내밀며 말했어요. 우린 변호사 고용할 거니까 자네도 빨리 변호사 고용하게나. 그리고 우리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고. 그 말에 두 모자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남편 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볼 참이야. 나중에 내가 성우 찾아와서 네가 암 걸린 남편 때 쫓았다고 다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천벌을 받을 인간들 같으니라고. 라며 시어머니가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긴 알았던 모양으로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몇 년 만에 전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암은 완치된 것 같고 이제는 일도 다니는 것 같더구나. 혹시나 네 마음 불편할까봐 말해주는 거야. 그래도 성우 아빠인데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근데 암 완치 판정 받자마자 또다시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 그 인간도 참 대단한 인간이야. 내가 쫓아가서 양육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까 하다가 꾹 참았어. 됐어. 그래야 나중에 우리 성우한테 들러붙지 않지. 나도 그 인간 돈 받아서 우리 성우 키우고 싶지 않고 말이야. 라며 제가 치를 떨었는데요. 정말이지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말도 많았지만 전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렸던지라 재혼하고 싶은 생각이 추후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괜시레 재혼하게 되면 혹여나 아들이 눈칫밥이라도 먹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기라도 하듯 아들은 착하게 잘 커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던 아들은 의대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바람에 잠시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전 남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삐쩍 마른 모습에 얼굴도 거무튀튀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또다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성우야, 지금 네 아빠가 암이 재발됐다지 뭐니? 그러니까 네가 아빠 좀 보살펴줘야겠다. 제가 왜요?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자 전 시어머니가 버럭했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당연히 아빠를 챙겨야지. 그럼 아버지란 사람이 핏줄인 저를 평생 왜 모른 척한 거죠? 그거야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네 엄마가 아픈 네 아빠를 버린 거라니까.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네 엄마가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픈 남편을 하루아침에 내쫓을 수가 있었겠니? 그래도 엄마는 저를 끝까지 키워주시긴 했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네요.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내내 연락도 없이 잘 살다가 꼭 아프면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서 떼를 쓰면서 엉겨붙고 있잖아요. 네 엄마가 아니라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니. 내가 들어보니 너 의대 갔다면서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네 아버지 좀 보살펴다오. 네가 평생 엄마를 잘 보살폈으니까 이젠 아버지를 보살피는 게 맞는 거잖니? 라는 전 시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 기능을 열더니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제가 엄마를 보살핀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보살핀 거겠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식이 있을 때는 양육비라는 걸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부라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10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매달 100만 원씩만 계산해도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그걸 20년만 잡아도 2억 4천만 원이네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보냈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육비 한꺼번에 주시죠.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울 때 들어간 돈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긴 한데 정확히 계산해 보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던지요. 뭐? 2억 4천을 달라고? 거기에 그동안 밀린 이자는 빼고 제시한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양육비나 정산해 주시고 그런 말을 하시죠. 혹시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아는 변호사한테 다시 계산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볼까요? 아들이 어찌나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두 모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당황한 채 서 있던 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 엄마랑 같이 살더니만 젊은 놈이 어지간히 대바라졌구만. 아빠가 암이라는데 걱정은 안 하고 돈부터 달라고 하고 앉았어.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아빠라고 나타났는데 제가 걱정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알아서 치료 잘 받으시고 양육비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저는 우리 엄마처럼 좋게 좋게 넘기는 성격이 아니라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참 어이가 없지만 생고 핏줄을 닮은 건지 저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평생토록 자식을 나몰라라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남의 아들이 그들을 노려봤고 두 모자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 전 남편은 다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며칠 전 TV를 보다가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아들에게 간을 이식해달라고 했다는 드라마를 보면서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참혹하다는 말이 다시금 생각났으니까요. 전 시모가 제게 안 걸린 남편을 버린 악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다닌다는데 과연 제가 악독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 남편이 악독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